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최근에 다시 서울로 왔어요. 살아보니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곳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들을 얘기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벌이는 꽤 좋은 편이었죠. 본가에서 독립해 살며 어마어마한 강남 원룸 월세를 내고도 저축까지 하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그 무렵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어요.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건축사였죠. 우리는 첫 만남부터 잘 통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비슷했거든요. 특히 신기했던 건 그 사람도 저처럼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더란 거였죠. 우리는 6개월간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일이 바빠지자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후 이상하게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덕에 돈은 좀 모을 수 있었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희 둘 다 돈은 있어도 쓸 시간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시골집 시공을 맡은 남편 동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공사를 맡은 집 근처에서 괜찮은 빈집을 발견했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동료가 보내준 빈집 사진을 보자마자 홀딱 반했어요. 저희가 꿈꾸던 집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그 주 주말에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죠. 시골이라고 해도 완전 깡초는 아니었어요. 조금 걸어 나오면 편의점도 있고 병원과 마트도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주변에 산과 들이 많아서 공기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우리 마음에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웃이었죠.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시골 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부부가 좀 있었어요. 대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각자 회사에는 퇴직 신청을 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일을 관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직종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돈벌이가 됐거든요. 직장생활 때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저희는 시골에 있던 그 빈집을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거의 버려진 폐가나 다름없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 집에 셀프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실 손볼 게 많아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건축 종사자분들도 많이 도와주러 오셔서 한두 달 정도 지나자 집은 금세 괜찮은 가정집으로 탈바꿈했어요. 누가 봐도 저 집 참 예쁘다. 저기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집이 되었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자 저희는 조금씩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외지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괜한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과 친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배려였죠. 마을 사람들은 저희 부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 배추며 감자며 많이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도 음식을 하면 마을 분들께 나눠드리고 서울에 다녀오면 빵이나 케이크도 사서 선물로 돌렸어요.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대부분 저희 또래였거든요. 20분 정도 거리에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거기서 커피와 맥주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이곳에 오고 나서 저희 부부의 금슬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던 집에 좋은 이웃들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부부가 소망했던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사건은 평화롭던 마을에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문제의 여자는 혼자 살면서 동네에서 가장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람이 이사 온 게 왜 사건이냐고요? 그 여자 겉모습이 좀 그랬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 것 같았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딱 봤을 때 나가요 아가씨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야 그런 사람들을 보기 쉽지만 시골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골에 살 사람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타이트한 원피스에 항상 하이힐만 신고 다녔거든요. 키가 작은 키도 아닌데 말이죠. 딱 봐도 170 중반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등장에 우리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도대체 그 여자 직업이 뭐냐? 왜 여자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사는 거냐? 확실한 건 그 여자가 자신을 불쌍한 과부라고 소개했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 즈음에 저희 마을 이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셨어요. 마을 회관이 좀 컸는데 안 쓰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 이장님께서 그 공간에 뭐라도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그 회관을 어떻게 이용할지 의견을 냈어요. 미술 교실이나 요가, 노래 교실 등이 추천됐죠. 금액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게 품앗이로 해보자고요. 서울에서는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만 여기 시골에서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장님이 새로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 마을 문화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젊은 층들은 어이없어 했어요. 저희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했어요. 명함도 나누어 주었는데 핑크색 장미꽃 그림과 준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자기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무용도 한다고 소개했어요. 뭔가 좀 쎄하더군요.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들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준이란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이상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마을에 사는 젊은 여자들과 마을 사업 책임자가 된 준이에 대해 얘기했어요. 다들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 여자가 수상하다는 반응이었죠. 직업이나 나이,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한결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화가 나는 건요. 남자들이 그 준이라는 여자 말에 꿈뻑 하더란 거예요. 준이란 여자가 주축이 된 마을에 간 문화사업에서 저는 미술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해도 회의는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이라는 여자는 회의 시간에 늘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거의가 감상적인 얘기들 뿐이었어요. 어젯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봤는데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다거나 폴벌레 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노래로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식이었죠. 근데 또 이 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았어요. 동네 언니 하나가 참다 못해 그 여자한테 한 소리를 했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뭘 할지 정해야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 서럽다나요? 어디 남편 없는 여잔 서러워 살겠어요? 힘없는 사람 괴롭히면 안 되죠. 졸지에 말을 꺼냈던 언니는 나쁜 년이 됐고 결국 준이에게 자기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준이는 자기 억울하다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결국 그 언니는 다시는 회의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마을 이장님이 그 준이란 여자 편을 들더라고요. 회의가 끝나자 준이가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솔직히 여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이와 마을 이장님 그리고 젊은 남자들끼리 시내 노래방에 간다길래 여자들은 따로 모였어요. 근데 그 여자 좀 구리지 않아? 왜 본명을 안 쓰고 가명을 쓸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준이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준이가 자기가 사겠다면서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다가 신분증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신분증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본 건 뒷면뿐이었지만요. 그 순간 준이가 무척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분증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숨기나 했죠. 아무튼 준이에겐 비밀이 좀 있어 보였어요. 전 이런 일에 끼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일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부터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사실 나 자기 남편이 준이네 집 앞에 차 세운 거 봤어. 둘이 불고기집에서 밥 먹는 것도 본 사람이 있다던걸? 혹시 자기 남편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동네가 좁아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가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저도 남편한테 의심이 갔어요. 게다가 남편이 의심살 행동도 했고요. 준이는 항상 회의 때마다 저희 남편 옆자리에 꼭 붙어 앉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은 전화가 오면 항상 나가서 받곤 했거든요. 요즘 들어 샤워를 자주 했고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비번이 걸려 있더라고요. 서울 살 때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선 의심의 불길만 활활 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제가 시내에 장 보러 갈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빌렸어요. 조수석에 장 본 걸 싣는데 글쎄 제 눈에 요상한 게 들어오지 뭐예요. 바로 여성용 핑크색 망사티 팬티였어요. 살다 태어나서 그런 요상한 건 처음 봤어요. 딱 봐도 입던 것 같았죠.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남편의 외도를 잡은 것 같았어요. 상대는 준이가 분명했어요. 이 마을에 이런 걸 입을 건 그 여자뿐이니까요.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대파로 후려쳤어요.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하기에 바빴죠. 이 미친 인간아, 시골까지 내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전 남편 얼굴에 차에서 발견한 티팬티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정말 억울하다면서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발뺌을 해? 그때였죠. 남편이 뭐가 생각났는지 차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USB를 들고 왔어요. 저는 속는 셈 치고 남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을 차에 많이 태워줬어요. 그래서 영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남편이 영상을 멈췄어요. 영상 속에는 운전석에 탄 남편과 조수석에 앉은 준이가 보였어요. 영상 속의 남편은 식용유를 사야 한다며 내렸어요. 준이는 남편이 내리자 자기 팬티를 후다닥 벗어 바닥에 숨기더군요. 그리고 씩 웃는 게 보였어요. 소름 끼쳐서 저는 영상을 끄고 말았어요. 이게 미친년 아니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딱 봐도 남편과 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한참을 뻗대던 남편은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핸드폰을 내놓더군요.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답장만 한 거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라고. 준이한테 온 문자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보일러가 조금 이상한데 맞을 거죠? 비도 오고 너무 외로운데 한잔 할래요? 다행히 남편 말대로 남편은 거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자 아예 준이 문자를 무시했고요. 그런데도 준이는 아랑곳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날이 참 좋아요. 가슴이 말랑말랑 살랑살랑해져요. 전 참 외로운 과부예요. 오늘 현관문 안 잠글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 여자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더라고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마을에는 남편과 준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남편과 준이가 추잡한 사이라는 소문이죠. 어떤 사람은 제 남편과 준이가 모텔을 들락거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소문난 바람둥이라 서울에서 쫓겨온 거라고도 했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소문이 났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전과는 확연히 달랐고요. 남편도 많이 억울해했어요. 자긴 지붕 고쳐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고쳐주고 딱 한 번 밥 얻어먹은 것 뿐이라고 했죠.
오히려 준이가 제 남편을 유혹하고 집착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남편을 의심한 게 미안했어요. 다음 회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공개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준이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장님이 씩씩대며 오더니 다짜고짜 제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소리치지 뭐예요? 우리 준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내 놈이 어떤 수작질을 부렸길래 준이가 내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내가 늙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혼남인 이장님은 준이를 좋아했던 모양이었어요. 준이가 네 놈한테 마음을 줬다 그러던데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잤지? 말해봐. 이장님까지 나서서 그러니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제 남편과 이장, 그리고 준이의 삼각관계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치근한 여자로 쳐다봤어요.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준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준이의 집을 고치면서 명함을 봤던 걸 기억했어요. 우리 부부는 남편의 기억을 토대로 검색창에 그 바를 쳐봤어요. 다행히 있더군요. 우리는 당장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어요. 도착해보니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밤업소라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차림새도 그렇고 신분도 불분명했던 걸 보면 술집 마담이나 꽃뱀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간판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더군요.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반 술집이 아니더라고요. 가게 안에는 화려한 화장과 야한 옷을 입은 덩치 큰 아가씨들로 가득했어요. 잠시 뒤 우리는 황급히 나오고 말았어요. 그곳은 트랜스젠더 바였거든요.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저랑 남편이 요청한 자리였죠. 이장님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빠졌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다들 뭔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저는 밤새 준비해간 PPT 문서를 대형 TV에 띄웠어요. 그간 마을에 떠돌던 소문의 내용과 출처, 그리고 그에 따른 반론과 증거를 담은 문서였죠.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 남편 욕보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냐며 비아냥댔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굳은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마을 사람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준이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티팬티 영상을 보고는 서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씩 웃는 장면에선 욕도 나왔죠. 이어 지난밤 남편과 찾아갔던 문제의 바 영상이 흘렀어요. 그 영상에는 준이도 찍혀 있었어요. 바 안쪽 자리에서 손님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죠. 여기는 준이 씨가 근무하는 바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바죠. 제 말에 젊은 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바가 뭔지 몰라서 멀뚱거리셨죠. 보다 못한 청년 하나가 설명을 해드리자 다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준희 씨가 어떤 사람이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요. 전 단지 억울한 누명을 쓴 제 남편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더 이상 내 남편을 술자리 안주거리 취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소문을 만든 사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저 절대 용서 안 해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겁니다. 그동안 신나게 소문을 퍼뜨렸던 마을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중 소문의 진원지로 밝혀진 슈퍼집 아줌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남편한테 쪼르륵 달려가 억울하다며 자신도 들은 소문이라고 하더군요. 몇몇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더니 이장님과 준이가 한껏 꾸민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이장님은 들뜬 표정으로 중대 발표가 있다며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뺏어 들었죠. 중대 발표는 다름 아닌 결혼 발표였어요. 이장님과 준이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준이는 이장님과 팔짱을 낀 채 아양을 떨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이장님은 다들 왜 그러냐고 물었고 슈퍼 아줌마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준이가 트랜스젠더야. 그 말에 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 순간 준이한테 당했던 언니가 그 앞을 막아섰어요. 뭐야,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넌 도망가는 거야? 그러자 마을 여자들이 언니 옆으로 가서 준이를 막아섰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준이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시골 사람들이 사람 빡돌게 하네. 아줌마들 다치기 싫으면 비켜. 걸걸한 남자 목소리에 이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준이는 마을 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파출소에 끌려갔고 이장님은 준이를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준이 사건으로 마을에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이후 더 이상 제 남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준이와 이장님의 엄청난 썸씽 스토리 뿐이었죠. 하루는 슈퍼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따지고 보면 자신도 피해자라며 그동안 마을 이장이 우리 부부랑 친하게 지내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다녔다더군요. 준이가 제 남편을 좋아하자 시샘을 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마을 이장 주도하에 왕따를 당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홀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마을 이장은 결국 그녀로 인해 독박을 쓰게 되었어요. 명품 백이며 구두, 신형 휴대폰까지 그동안 이장이 준이한테 갖다 바친 선물만 해도 돈 1,000원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이장이 준이한테 투자 명목으로 1억을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이는 투자가 아닌 일종의 선물이었다며 갚을 생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요. 거기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준이 앞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주는 바람에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도로가 난다는 소문 탓에 땅값이 20배나 올랐다는데 아주 큰일 난 거죠. 준이는 딴 건 몰라도 그 땅은 절대 못 내준다고 딱 버티고 있다니까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법정 싸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 한번 요란하게 했다가 패가망신 당하게 된 꼴이죠. 저는 결국 마을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개 사과를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 부부를 대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미 이 마을에 정나미가 떨어진 우리 부부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멀리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마을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보니 지옥 같았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연을 맺었던 업체에 들어가 다시 직장인이 되었어요. 가끔 전원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글쎄요.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친절하고 정겨운 시골 마을일 테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인생 경험 제대로 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고 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영문학과를 졸업 후 영어회화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영어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면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어요. 큰 키에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훈남이라 불릴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그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죠. 매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첫사랑에 빠진 여고생처럼 이 옷 저 옷 입었다 벗었다 하며 설레는 출근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학원 강사가 수강생한테 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강사로서 본분을 다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의 수강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 그 사람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수연쌤, 저 승진했어요. 승진하면 제가 밥 사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정말 가슴이 콩쾅콩쾅 요동을 쳤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뒤부터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말에도 역시 멋진 수트를 입고 나왔고 선생님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절 데려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줬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 사람과 만날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면서 저도 관심 없었으면 이렇게 비싼 식당에 데리고 왔겠냐면서 제 고백에 호응해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간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달려와준 남친은 제 28번째 생일날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결혼 승낙을 위해 지방에 있는 저희 집도 방문했는데요. 만두가게를 하시던 부모님은 훤칠한 남편을 보고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며 좋아하셨고 따로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승낙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만두도 포장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싸주신 만두를 들고 남편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던 집이다 보니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조금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남편이 양해를 구했어요.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답게 소위 있으신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냈다고 만두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 만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신상 파악부터 하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연봉은 얼마 받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등등 물으셨는데 사실 당황하긴 했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대답했어요. 뭔가 어머님은 탁탁치 않으신 눈치였지만 아버님께서는 환영해 주시면서 시댁에서도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횡포로 초반부터 삐걱댔어요.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가족에게는 안 가져도 될 이상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집안 사모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두가게를 하는 저희 친정을 무시했죠.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고 저보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라며 집으로 부르셨어요. 강의 일정에 잡혀 있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 친구들 모셔놓고 대접하는 자리여서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학원에 정말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보자는 심정으로 친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님과 친구들의 대화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며느리 싹싹하고 요리도 잘하네. 며느리 잘 본 것 같아. 학교도 와이드 나왔다면서 손주 머리도 좋겠네. 지 머리가 똑똑하면 뭐하냐. 집안이 만두가게 하는 집안인데. 난 정말 몰랐다. 만두가게 하는 집하고 사돈 맺을 줄. 만두가게가 뭐 어때서 그래. 대구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면서. 요즘엔 그런 맛집들도 돈 잘 벌어야. 그래봤자 만두집이지. 어디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니? 집안만 문제야? 외모는 또 어떻고.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무슨 꼬맹이같이. 야야 그만해. 네 며느리 듣겠다. 저를 옆에 두고 제 외모를 평가하다니요. 그건 사업하는 양반들의 예인가요?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겠는데 만두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조롱하는 대화를 듣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렸고 남편이 오자마자 울면서 하소연했는데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우냐며 어머니가 친구들끼리 며느리 흉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따지는 너도 참 이상하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 얘기는 안 할게요. 결국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시어머님은 환갑 선물로 아버님 공장 직원들도 나눠주고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준다며 친정에서 만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님 환갑인 만큼 그 정도는 제가 돈을 내더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께 만두 200인분을 주문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돈 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고 시댁에 보내는 만두인 만큼 가게도 닫아놓고 더 열심히 만드셨죠. 아버님 환갑잔치 날 저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특강으로 잔치 준비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거기서 엄마와 제 동생이 전을 굽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가 거기 왜 있어? 저를 본 엄마와 동생은 정말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아, 사돈이 일손이 모자라대서 좀 도와달라더라. 별거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사돈 환갑잔치에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떠니? 요리 잘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그게 네가 지금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니?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교양 있는 척하며 소리를 낮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혼 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남편이 제 편이 돼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히려 씩씩대며 아버님 환갑잔치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 질러대더라고요. 그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돌리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처한 이 현실이 보였어요. 뻔뻔하고 가식적이고 배려라고 모르는 이 집안, 정말 다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엄마와 동생을 끌고 환갑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 아버지께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시댁 간의 냉전이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빠가 연세가 같아요. 그즈음 친정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환갑잔치가 별 대수냐고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셔서 조촐하게 생일상 차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시부모님이 친정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애기야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시는데 그래도 아빠 환갑이라고 먼 곳까지 직접 와주신 모습에 쌓여왔던 감정들이 약간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희 엄마께 미안하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댁에 대해 마음을 좀 더 열어야겠다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시라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고급 양주까지 꺼내시고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심스레 물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혹시 사돈이 봉투에 10,000원 넣었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사돈 환갑에 와서 10,000원 넣은 봉투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정말 우리 엄마한테 들은 소리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작년 아버님 환갑 때는 온갖 걸 요구하고 엄마를 불러서 일까지 시키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단 엄마한테는 엄마, 어머님이 실수로 잘못 넣었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학원에서 아프다고 조퇴를 하고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친정 아버지 환갑 때 10,000원 넣으셨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넣으셨나 해서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공손하게 물어봤죠. 그래, 10,000원 넣은 거 맞다. 왜? 사돈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요. 너희 친정까지 가는 차비하며 시간하며 가준 것만도 고마워야지. 돈 적게 냈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잡니 너희 집은? 어이가 없구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저였는데 그걸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아니면 친정에서 언제 와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할 거면 오지 않는 게 더 고맙죠. 작년 아버님 환갑 때 어머님 주변 사람들한테 돌린다며 만두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수량 맞추신다고 가게 닫고 하루 종일 만두 찌셨어요. 다 따지면 그것만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엄마 요리 잘하신다고 불러서 일 시킨 건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고작 만두 좀 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10,000원이 너무해.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리기나 하니? 급도 안 맞는 집에 딸 시집 보냈으면 당연히 그 부모라도 봉사를 해야지. 뭐라고요? 이제 미치셨어요? 급 안 맞는 집이요? 봉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흥분했는지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너 같은 걸 애초에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건 내 며느리 할 자격도 없으니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진짜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노인네 때려봤자 뭐하나 생각이 들어 참았습니다. 정말 저 말들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서울로 대학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몇 년간 월세 쓰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투자 개념으로 샀고 그 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 상속해 주신 아파트였거든요. 어머님, 당신 아들이 말 안 했어요? 이 집 제 집인데요. 이 집에 당신 아들 집은 하나도 없으니 나가려면 당신 아들이 나가야죠. 그쪽 아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여기 가구, 전자제품들도 우리 집에서 다 해준 거고 집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집서도 별말 안 하고 당신 아들 몸만 오게 했더니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당신?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
어디서 만두집 따위 하는 집안년 우리 집안에 들였더니 완전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드네. 만두집 따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잘나셔서 만두집 따위한테 돈이나 빌리고 다니세요? 알고 계세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1억 넘게 빌려가신 거 그것도 모르죠?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사업 힘들어지면서 결혼기간 내내 시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사돈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그깟 만두집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국에 가게만 7개예요. 그쪽이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의 다 쓰러져가는 공장보다 돈도 훨씬 더 벌어요. 저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 당장 집에서 짐 빼라고 전해주세요. 당신 아들도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당신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빌려가신 1억 당장 갚으세요. 2년간 쌓여온 울분을 모두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파트 현관 비번도 다 바꾸고 늘 시댁편만 드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겨우 이런 걸로 이혼해서 되겠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도 못하는 놈한테 아무런 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아빠 환갑 때 오셔서 10,000원 낸 거 알아? 10,000원이라고. 아예 오지를 말던가. 시아버지 환갑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만두 해오라 뭐 해오라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랑 동생 너희 집에서 일까지 시켰잖아. 근데 내가 네 엄마한테 화 좀 낸 게 잘못이니?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냥 꺼져. 어차피 이 아파트도 내 거고 네 짐이랑 네 몸만 빼면 되니까 싸서 나가. 아니다. 당장 나가라. 넌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짐 다 싸서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도 서울 생활에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휴직을 내고 잠시 친정에 있기로 했는데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시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과하셨고 그걸 본 시어머님은 당신 미쳤냐고 뭐 이딴 년한테 무릎을 꿇냐며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께 소리를 치셨어요. 이 집안 말아먹으려니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남편 빚쟁이 만들 생각이야?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우리가 지금 당장 1억 2천이 어딨다고. 너도 당장 빌어. 어쩌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이 저 모양이니 꿇어야죠. 참,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친정도 장사하느라 제가 시집에서 어떤 취급당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서돈이 와서 무릎까지 꿇으니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과 남편은 저에게 계속 빌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뚱하더라고요. 사람이 단번에 바뀌겠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만 또 바보 되는 게 불보듯 뻔한데요. 3-4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빌다 돌아가셨어요. 친정에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채권 권한을 저에게 이임해 주셨죠. 저는 그 시부모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현재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제가 친정에 와 있어도 관심조차 없더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남편은 매일매일 전화오고 주말엔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아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죠. 진즉 저를 보호했어야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돈 다 받아내고 그 사람들 바닥까지 가던 말던 상관없이 살렵니다. 누군가한테 응원도 받고 싶고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왠지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7년 사귄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파혼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파혼당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 정말이지 32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친과 저는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제 기간이 긴 연인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런 경우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기 마련이죠. 저희 커플도 그랬어요. 사귄 지 2년이 넘어갈 무렵부터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양당 간 결정을 내리라고 닥달을 하셨었죠. 처음엔 할 때 되면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 3년, 4년, 해를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부모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5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저도 남친도 헤어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드릴 지경에 이르렀죠. 홍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않고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남친의 취업 때문이었죠. 남친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뜻하는 바가 있어 죽을 각오로 뛰어든 사람도 번번이 떨어지는 시험인데. 결국 남친은 공시에 4년이나 매달려봤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어요. 그동안 학원비며 고시원비, 식비에 교통비까지 남친이 숨쉬는 것 빼고 들어간 모든 것들을 서포터해온 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친구들은 하나 둘 괜찮은 남자들 만나 결혼을 하는데 전 7년을 이 남자 옆에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세월뿐인가요? 그간 남친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결혼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 해야 할 판이었죠. 다행히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도움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이 넘는 성인이 결혼 자금까지 부모님 주머니에서 털어가야 한다는 건 좀 창피했어요. 그간 내가 번 돈 내가 실컷 써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이건 뭐 모르긴 해도 그간 남친한테 들어간 돈으로 백을 사 모았더라면 지금쯤 제 옷장은 명품백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친이 곤란할까봐 비밀로 해왔던 탓에 말 그대로 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처지로 혼자 버텨야 했어요. 근데 남친은 그런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 건지 너무도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는데 동기 중 하나가 그 자리에 남친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남친 직업은 변호사로 동기와는 3년 사귄 끝에 곧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냥 좀 부럽고 말아버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 변호사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시 준비하는 동안 학원비며 고시원비 다 이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이젠 평생 제가 갚으면서 살려고요. 아, 순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어요. 누군 3년 고생하고 변호사 안 해되는데 누군 7년이나 고생하고도 이러고 있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그 순간 빡침에 정점을 찍는 일이 벌어졌죠. 남친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혜미야, 밥값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응? 평소에도 종종 받는 일반적인 문자였지만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바로 전화를 했죠. 자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 나이에 밥값 10,000원이 없어서 여자친구한테 돈 보내달라 문자를 하고 싶니? 창피하지도 않아? 실력이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30이 넘도록 언제까지 공시 준비만 할 거야. 솔직히 시험에 붙을 자신이 있긴 하니? 취업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시 핑계로 내 등골 빼먹으면서 살 생각인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작정인데 말해봐.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혜미야,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이 또 뭐라 그러셔? 에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자기가 좀 참아. 응? 그리고 나 이미 주문해서 밥에 숟가락까지 댄 거라 취소도 못해. 그니까 자기야, 10,000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취직하면 그동안 빌린 돈 한 방에 다 갚아줄게. 그니까 10,000원만, 응? 기가 막혀서 정말. 어쩜 자기란 사람은 이런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암튼 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못 붓겠으니까 앞으론 자기 힘으로 밥을 벌어먹든 빌어먹든 맘대로 하고 살아. 창피한 줄 알아, 이 정말. 그제야 남친은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울고 짜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더군요. 그 뻔한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전 또 바보같이 넘어가고 말았죠. 좋아. 한 달이야. 그 안에 일자리 못 구하면 난 더 이상 자기랑 안 만나. 끝이라고. 알았어? 헤어지자는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남친은 부랴부랴 구직 사이트를 뒤져서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더군요. 그동안 남친한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에 한편으론 그만큼 날 놓치기 싫었나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왜 지금껏 안 했나 하는 괘씸함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얼마 뒤 남친한테 취직을 했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원 강사 자리였어요. 입시학원은 아니고 중고생 내신을 관리하는 동네 보습학원이었죠. 비록 사대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7년이나 만났는데 어쩌겠냐시며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셨어요. 반면 남친 부모님들은 빨리 상견례부터 하자시며 엄청 반기셨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이 됐고 얼마 안 돼 상견례까지 마쳤죠. 예비 시부모님들께선 솔직히 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며 몇 년간은 데리고 살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수는 저희들 방 꾸밀 정도만 해서 보내달라고요. 이미 저를 통해 이런 사정을 들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살 집을 마련해주마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아빠가 직접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전화를 받으신 아빠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하신다며 양해를 구하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집 얘긴 꺼내지도 못했고요. 나중에 남친이 그러는데 솔직히 그날 저희 쪽에서 집을 해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다나 봐요. 남친도 그렇고 남친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남친과의 약속도 깨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향했는데 글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있지 뭐예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아빠는 축 처진 어깨로 앉아 담배를 태우고 계셨고 엄마는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건데? 혜미야, 어쩌니? 네 아빠 회사 곧 넘어간단다. 아이고, 늦음하게 이게 웬일이라니.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줄담배만 피워댔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더니 겉도 부자 나름이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서울 외곽에 싼 전셋집 하나 구하고 나니 끝이었죠. 당장 먹고 살 일부터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랑 아빠가 긍정적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집이 망해서 산동네로 이사를 왔는데도 글쎄 비바람 막아주고 등 붙일 전셋집 하나 남아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이삿날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차피 잃은 재산에 연연하기보단 앞으로 먹고 살 일이나 구해야겠다면서 아빠는 곧장 인력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에 경비로 나가게 되셨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인생의 부침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혜미야,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이 답인 것 같네요. 부디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밑도 끝도 없이 파혼이라니? 도대체 누가 보낸 건가 싶어서 주소록을 뒤져봤지만 없더라고요. 파혼 얘기가 적힌 걸로 봐선 남친과 연관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혹시 이거 자기가 보낸 거냐고요. 그랬더니 미안. 아버님 사업 그렇게 돼서 한창 힘들 텐데 이런 결정 내려서 미안해. 아, 그리고 그 번호는 우리 아빠 번호야. 아빠가 아무래도 서로 껄끄러울 테니까 이렇게 끝맺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어. 그럼 용기 잃지 말고 잘 지내. 안녕.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7년이나 뒷바라지 해줬더니 아빠 회사 망하자 바로 손절이라니. 아니, 겉도 파혼 얘기를 문자로 하다니 말이 돼요? 해고 문자 받았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살다 파혼 문자를 받게 될 줄이야. 전 당장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친네 학원으로 달려갔죠. 아직 수업 전이라 교무실에서 동료 강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더군요. 남친은 갑작스런 제 등장에 화들짝 놀라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긴 왜 왔어? 내 문자 못 받았어? 받았지. 그러니까 왔잖아. 그런 문자 받고 안 올 여자가 어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파혼 얘기를 문자로 하니? 넌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다 쳐. 근데 너희 아버지는 어른이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문자 한 통 틱 날리면 끝날 일이야. 그래, 그건 일단 접어두고 이유나 좀 듣자. 도대체 내가 왜 파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나 좀 알자고. 그러자 남친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몰라서 묻는 거야? 너네 집 망했잖아. 그 형편에 결혼이 가능하겠니? 솔직히 그런 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니네 부모가 먼저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딸내미 혼수도 못 해줄 형편에 결혼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양심이 있어야지. 뭐? 양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양심이란 말을 해? 지난 7년간 내 돈 받아먹고 살던 게 우리 집 망하자마자 손절하면서 양심?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동안 난 지질이 궁상인 널 7년이나 봐줬어. 그뿐이야? 가망도 없는 네 꿈에 7년간 내 월급의 3분의 1을 쏟아부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전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근데 남친은 그런 절 비웃으며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힘들 텐데 택시 타고 가라. 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 볼게. 남친은 절 바닥에 남겨둔 채 학원 건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더 이상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털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남친 집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정말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셨죠. 그날 밤 아빠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하자고요. 아빠랑 포장마차에서 꼼장어에 소주를 마시는데 좋더라고요. 파혼 당한 날 누가 이렇게 아빠랑 포차 데이트를 하겠어요. 그때였죠. 아빠가 힘들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쳤구나. 그 말에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망가질 뻔한 내 인생을 아빠가 구한 거야. 생각해봐. 우리 집 망하자마자 손절하는 남자라면 결혼 후에도 뭔 일 터졌을 때 내 손 잡아주기는커녕 지한테 도움 안 되면 제일 먼저 날 버렸을 놈이야. 그딴 놈하고 결혼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아빠? 제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곤 딸, 아빠 이렇게 안 무너져. 너도 알지? 아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예전처럼 잘 살진 못하겠지만 아빠는 엄마랑 우리 딸 옆에서 꿋꿋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기운 내는 거다. 알았지? 그날 아빠와 마셨던 소주는 제 인생 최고의 소주였어요. 그렇게 파혼 사건을 잊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혜미 양, 나 민재 아빠예요. 맙소사, 남친 아버지셨어요. 그간 잘 지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혜미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솔직히 됐거든요. 이러고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제 부모 얼굴에 침 뱉는 짓인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제가 만나서 할 얘기 없다고 했더니 남친 아버님은 저희 회사 로비에 와 계신다며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어쩜 하는 짓이 전 남친이랑 이렇게 똑같은지. 할 수 없이 전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친 아버님을 모시고 근처 카페로 갔죠. 혜미 양, 그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해해 주길 바래요. 아버님 사업에 그렇게 되고 한창 힘들 시기였는데 파혼까지 당해서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 혼사 다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혜미 양 생각은 어때요? 헐, 정말 황당했어요. 다 끝난 결혼을, 그것도 자기들이 깨자고 한 결혼을 다시 하자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하고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결국 너한테 가셨구나. 혜미야, 사실은 우리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서 치매 판정 받으셨어. 아빠가 충격이 크셨지. 엄마 그렇게 되고 아빠가 그러시더라. 혜미 너도 아빠 일로 충격 심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다고. 비슷한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다고 말이야.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 에이, 내가 먼저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먼저 가셨네. 그건 그렇고 혜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역시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저요, 평소에 사리를 느낀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을 수 있나 했는데 가능하네요. 남친놈이 제 눈앞에 있었더라면 저요, 그날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내가 널 모르냐? 뭐? 나 없이는 안 돼?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냐? 솔직히 너 지난 7년 동안 내가 주는 돈 꽁으로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다 네 손으로 돈 벌어먹고 살려니 힘들어서 그런 거 아냐. 넌 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돈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이런 그지 발싸개 같은 게. 야, 네가 보기엔 내가 한 번 밟은 똥을 또 밟을 정도로 멍청해 보이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넘어가라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지난 7년간 네가 나한테 받아간 돈 그거 다 물어내. 네 입으로 취직하면 한 방에 갚아주겠다 호언장담했었지? 네가 보낸 문자에도 돈 갚겠다는 말이 수도 없이 써있더라. 내가 네 손에 직접 쥐어둔 돈은 거지 동량 줬다고 칠 테니까 계좌이체한 것만 보내. 겉만 해도 수년간 네 월급은 통째로 보내야 할 거다. 어떻게 싸바싸바해서 돈 떼먹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집어치우셔. 나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너한테 소장 날릴 테니까. 알았어? 어디서 그지 같은 게 내 앞에서 질척이고 있어. 끊어! 남친한테 한바탕 쏟아부은 전 테이블로 돌아와 남친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인생 그따위를 살지 마세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그 모양이죠. 예비사도 망했다니까 잽싸게 손절하시던 그 모습 저 절대 못 잊어요. 아내분이 치매 판정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똥기저귀를 갈아줄 며느리가 필요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 거라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전 제가 싼 똥 치우느라 바쁘거든요. 댁의 아드님 말이에요. 저 이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댁의 아들한테 날릴 소송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 일만으로도 엄청 바쁠 예정이라 더 이상 아저씨 얘기를 들어드릴 짬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헛짓하지 마시고 얼른 집으로 가셔서 사모님 똥기저귀 가는 연습이나 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저한테 이러시면 스토커로 신고합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제야 그간 제 가슴을 꾹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남친놈한테 멍청하게 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헤어진 게 천추의 한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 방 먹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소송이요? 제가 소송한다는 말 듣고는 남친이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100만 원이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겠다더군요.
그래서 각서 한 장 받아서 공증해 놨어요.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언제고 떼먹을 놈인 거 아니까요. 저요, 앞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호구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엄마 아빠의 가르침대로 제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